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다. 대한민국을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수도권 집중이라는 엄청난 왜곡. 처음에는 2%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었습니다. 예. 집중이 안 되면 효율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유통이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막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적이 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엄청난 비효율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정책이 순간순간은 성공적이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큰 왜곡이다. 네. 자. 자, 언더스탠딩의 야심찬 시리즈 더 시빌라이제이션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것만 기다리시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안 하면 넷플릭스보다 이게 더 재밌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런 보람도 없고 삶의 낙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완전 중독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한테 잘하셔야 다음 주에 또 해드리지. 요럴 때 물건이나 저게 말고 이거 안 보시면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우리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네. 네. 자, 오늘도 김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때 또 충격적인 얘기를 또 예. 하셨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왜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약탈해가는 예. 그런 행위인가? 네. 예. 그래서 이 프로가 에이, 부동산을 꼭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다.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 나쁘기만 한 거야.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오늘도 그 이어서 예. 좀 더 심화학습을 해보는 그런 예. 시간이죠. 예, 금융의 가치 창출과 과잉 금융의 가치 파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금융이 하나도 없으면 생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가 예.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산은 안 하고 금융만 가득 있으면 또 생산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로 금융으로부터 100% 금융 사이에 이 금융의 가치 창출 곡선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가치 창출이 늘어나는 구간, 이 구간을 가치 창출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금융이 좋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구간. 금융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고 생산 쪽으로 갈 수 없는 부분에서 금융이 과잉 공급되면 가치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치 파괴 구간이다. 그래서 금융이 어떻게 해서 가치를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조그만 나라에 이 나라는 오직 자동차 산업과 아파트밖에는 없는 나라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예.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과 제조 부분에 1,000조 원의 자산이 들어가 있고 부동산과 금융 부분에 1,000조 원의 자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실질 가치이자 곧 이게 바로 명목 가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일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치할 때 어떤 이유로든지 금융이 좀 과잉 공급되면 그러면 이게 생산 쪽으로 못 가니까 그 소비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국가나 사회가 이 토지나 아파트의 시장의 실패를 몰라서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 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한때 뭐 일정 기간에 3배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배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1,000조 원이 3,000조 원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생산 부분에 있는 자동차와 관계된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은 1,000조 원 그대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자동차를 100만 대 생산해서 50만 대를 내수로 소비하고 50만 대를 수출하는 나라. 이 나라가 자동차는 똑같이 100만 대 생산하는데 명목 가치는 2,000조 원에서 4,000조 원으로 2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물가가 그만큼 물가가 2배씩 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 쪽으로 가 있던 3,000조 원 말고 제조업에 가 있던 1,000조 원이 실질 가치가 얼마로 떨어졌냐면 500조 원으로 떨어지죠. 예. 돈 가치가 반으로 하락했으니까 예. 부동산 쪽에 가 있는 3,000조 원이 돈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면 1,500조 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조업 쪽에 500조, 그다음에 부동산에 1,500조 예.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렇죠. 시작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를 100만 대 생산해서 50만 대는 내수에 쓰고 50만 대는 수출했는데 네. 이 국가의 자산이 제조업,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정말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의 자산이 반으로 줄고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의 자산이 한 배 반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돼서 네. 땀 흘려 일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의 자산이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쪽으로 500조 원이 이전된 거거든요.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약탈, 뭐 예. 도둑질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쪽에 돈을 투자하지 않겠죠. 전부 부동산 쪽에 투자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 제조업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실질 가치가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어지겠죠. 50만 대는 내수하고 50만 대는 수출하는데 외국 차들은 점점 좋아지고 우리 차들은 점점 나빠지고 그럼 수출 하나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러면 더 악순환으로. 내수만 한다고 치면 이제 제조업에 가 있는 실질 가치가 250조 원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에 있는 가치가 1,500조가 750조 원으로 모두 손해 보는 거죠. 국가가 이제 경제가 아주 파괴되는 거죠. 예. 부동산 투기가 딴 사람 돈 벌었다 그래서 왜 배 아파하냐가 아니라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땀 흘려서 준비한 내 봉급, 내 예금, 내 퇴직금 이 모든 자산이 반토막이 난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공멸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예.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눠볼 때 근로소득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산소득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자산소득이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과잉금융에 의한 부동산으로 네. 가정할 경우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이제 명목 가치가 3배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가 생기고 예. 돈의 양이 증가했다가 다시 실질 가치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초래되냐면 저소득층이 땀 흘려 일한 자산이 이 토지라든가 부동산 같은 걸 가진 불로소득을 가진 사람 쪽으로 자산이 이전돼 버린다는 이전된다. 거죠. 예.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거는 소위 자산소득, 이 부동산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의 소득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소득으로 예. 이전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빈부격차는 커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아주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본질적인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다. 예. 이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이 시작은 국제 금융 자본이 초래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정리했던 내용 중에 네. 결국 그게 이제 금융이 과잉이어서 나타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금융의 과잉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게 유리하니까 네. 하여튼 대출을 많이 해주려다 보니 네. 생산적인 것보다는 야 부동산도 대출해 주자. 네. 그래서 이게 대출이 그러니까 그 레포 곡선처럼 대출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우리가 막는다고 해보면 부동산으로 가는 걸 어떤 식으로든 그게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제도적으로 좀 막는다고 하더라도 과잉 대출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여튼 어디서든 나오지 않을까. 제조업으로만 대출이 간다고 해서 그럼 과잉 금융이라는 게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순간은 항상 예.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차이가 뭐냐면 예.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자동차를 생산하든지 반도체를 생산하든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예. 더 좋은 기기가 자꾸 나오고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게 가치가 창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한순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2배로 늘린다, 3배로 늘린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이 과잉 공급되면 예. 이 생산 쪽으로 가서는 당장 느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소비 쪽으로 가게 좀 되거든요. 손쉬운 대로 가는 그죠? 느낌이에요. 그럼 선수연 쪽으로 가면 가치 창출이 안 되니까 예.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 오른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파트를 또 더 사게 되죠. 예. 더 사면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더 오르면 대출을 더 받는 거죠. 두 개의 상승 작용을 하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 가치는 하나도 늘어난 게 아닌데 예. 그 투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더 많은 대출이 더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이 거품이 커져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폰지 사기하고 사실은 비슷한 비슷하다.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왜 피라미드 판매 폰지 사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한 명을 데려오면 그 사람한테 그 한 명이 다른 소비자 두 명을 데리고 오면 예. 그 사람의 입회비를 가지고 처음 소비자한테 이제 돈을 주고 또 각각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씩 입회비를 데려오고 예. 이걸 한없이만 계속할 수 있으면 영원히 유지되는데 이 부동산의 거품도 곧 언젠가는 꺼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가 꺼지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전부 부동산 쪽으로 가고 예. 자동차나 이 그 가치 창출 쪽으로 안 가면 국제 경쟁에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는 나빠지고 중국 자동차, 미국 자동차 점점 좋아지고 그럼 우리 경제가 함께 가치 창출을 못해서 공멸하는 결과로 가게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우리가 이제 과잉 금융과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금융 자본이 초래한 세 가지 위기 중에 첫 번째 위기를 후발국의 주거 문제, 예. 두 번째는 후발국의 연기금 문제, 그다음에 차입 소비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후발국의 차입 소비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주거 문제 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거 문제를 국제 금융 자본이 초래한 거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라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의 아주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네. 높은 이자율은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쁜 건데 우리가 이 높은 이자율을 이용해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 예.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는데 젊어서 전세 제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95% 이상이 전세를 거치죠. 아주 운이 좋아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거나 이런 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전세에 들어갔다가 돈을 이제 전세금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예. 돈을 조금 저축해가지고 조금 모이면 전세를 끼고 큰 아파트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당첨되든지 예. 그러면 처음에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 끼고 그걸 샀다가 이제 전세비를 갚고 들어가면 이제 내 집 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무주택의 저소득층으로부터 1가구 1주택의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선발국의 자본이 축적이 많이 돼서 선진국의 자본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이자율이 점점 떨어져서 나죠. 예. 근데 돌아보니까 한국에는 이자율이 아직도 10%, 15% 굉장히 높아요. 그럼 선진국에서 2%, 3% 받는 나라에 축적된 엄청난 자금이 후발국으로 넘어오면 그럼 후발국의 이자율이 이제 10%, 15%에서 점점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예. 그러면 1억짜리 전세를 준 주인이 1억을 전세금으로 받아서 아파트에 넣어놓으면 10%면 1,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자율이 10%에서 5%로 떨어지면 5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예. 그럼 전세값을 2배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1억짜리 전세가 2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전세 주는 사람으로서는 수익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이와 동시에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제 은행의 대출이 쉬워지죠. 아. 이자율이 높을 땐 경쟁이 심한데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쉬워진 대출로서 부동산 투기가 또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르고 부동산 투기는 점점 생기고 그럼 이게 주택 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켜 버리죠. 2억 하던 아파트가 전세가 1억이었는데 전세가 2억 되면 집값은 4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가 아주 증가하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지금 겪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자율과 주택 매매가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실질 금리는 쭉 이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택 가격, 전세가, 매매가 이건 전부 상승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전세가하고 집값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렵게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전세가 넣으려 그러니까 전세가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예요. 예. 너무 상승하면 월세로 또 전환을 해.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놓은 게 다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 이게 주거비 상승을 초래하죠. 주거비 상승이 되면 또 어렵게 목돈을 마련하면 전세가가 상승하고 주거비가 상승하고 이제 완전히 악순환의 패턴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선진국의 과잉 금융이 후발국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선진국의 축적된 자본이 후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후발국 사람들은 자본 축적을 못하고 후발국도 선발국의 자본 축적 과정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선발국 국민은 자본을 가진 국민, 예. 후발국 국민은 자본이 없는 국민. 이게 마치 로마 시대 로마군이나 몽골 제국군이 쳐들어와서 땅을 다 뺏어서 선발국 국민은 강대국 국민은 땅을 가진 국민, 예. 식민지 국민은 땅이 하나도 없는 국민 하고 비슷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게 우리 주거에도 그대로 작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럼 내 집 마련을 다 포기했죠. 그럼 이 시작은 뭐냐? 선진국의 과잉 금융이 축적된 과잉 금융이 후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문제를 촉발했는데 이 문제가 생산 섹터에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과잉 금융으로 소비 쪽으로 넘어오고 주택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 그런 거다. 후발국의 이 정책 결정자나 지도자가 이 시장의 실패, 토지의 제한성, 이 특수성을 몰라가지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 징검다리 사다리를 예. 무너뜨려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제 금융 자본, 선진국의 넉넉하고 양이 많은 돈이 예. 갈 곳을 못 찾고 이제 한국 같은 나라로 와서 예. 돈이 넘치니까 한국의 이자율을 떨어뜨렸고 저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진국의 그 돈이 만약에 안 왔으면 예. 이자율이 안 떨어지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이자율은 선진국의 돈이 얼마나 많이 오냐 안 오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하잖아요. 예. 물론 장기금리는 시장에서 정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다 저성장이 되고 하니까 금리가 낮아졌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잖아요. 예. 예. 그러니 그럼 미국 자본이나 영국 자본이 만약 안 왔으면 우리나라에 예. 어쩌다 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은 되게 고금리일 것이냐? 예. 그랬을까? 고금리가 유지되려면 그 고금리를 빌려서라도 연 7, 8% 기준금리라면 8%의 대출을 해서라도 나는 뭘 할 수 있는 산업이 자꾸 존재해야 그 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중금리가 높게 유지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금리인 건 국제금융자본이 넘어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제 너무 조로화했던 어쨌든 저성장 때문에 생긴 저금리인지 좀 혼동스럽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몰라. 진짜 비슷한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게 원래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질 텐데 예. 그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금리가 좀 빨리 낮아졌다는 뜻일까? 뭐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투자가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예. 이자율이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는 가치 창출 구간에서 상당히 그 순기능, 좋은 기능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산업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 금융 자본, 그걸 악성 자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양이 많아서 오버플로우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주택이나 이런 소비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주 부작용이 엄청나게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 축적이 적게 됐는데 자본이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2%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라가 발전하려면 자본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생산이나 가치 창출 쪽에 자본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리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 형성이 돼서 자본이 투자됐다면 우리나라의 생산 섹터, 가치 창출 섹터의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조금 늦었겠죠. 예. 늦지만은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발전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심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생산에 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양날의 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이라는 게 적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반대편 날로는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국제금융자본의 진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어떤 근로 의욕 하락이나 예. 투자 의욕 하락이 예. 현재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이다. 지금은 그렇게 돼버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 해외 자본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고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안 들어왔으면 생산 섹터의 성장 속도는 조금 늦었겠지만은 예. 저성장 추이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늦게 왔겠죠. 아직도 어느 정도 그 성장 추세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외의 그 금융 자본이 뭐 이건 꼭 부동산에만 써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저금리가 되는 건데 예. 그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대출도 일어나겠지만 예. 또 기업들도 싼 금리로 대출을 이뤄서 이게 기업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금리라는 환경은 사실은 어디서 가도 쓰든 다 똑같은 환경일 텐데 예. 부동산이 올라간 만큼 그런 생산 유발 쪽으로도 돈이 흘러갔을 텐데 그렇죠. 그게 해외 자금이 왔다고 해서 저것만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 하여튼 뭔가 부동산이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비난을 혼자 두드려 맞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의 환경이 예. 기업들한테도 유리한 환경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생각할 아주 그 쉽게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농촌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개천에 물이 불어서 물이 막 오는데 예. 그 물꼬를 논쪽으로 대놓으면 네. 논에서 뭐가 잘 자라고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겠죠. 예. 근데 그 물꼬가 집 쪽으로 오면 집이 침수되고 망하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는 대원칙은 당당히 올바른 얘기인데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논 쪽으로 대느냐 우리 집 쪽으로 잘못 흘려내서 집이 침수가 됐느냐 예.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딱 그 설명 맞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본이 와서 봤더니 예. 야 여기는 자동차 공장에는 가도 연 한 2%도 못 벌겠다. 이게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고 야 집은 별로도 되겠다. 다도 아니고 뭐 계속 집도 뭐 사람도 수요도 생기고 여기 좋겠네. 예. 라고 판단한 결과 그렇게 돼서 집은 오르고 자동차는 안 되는 악순환이 된 건지 그런 거라면 이건 뭐 선택받은 집의 잘못이 아니라 예. 그냥 어찌 보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고 와서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세력들이 그 이쪽으로 자꾸 물꼬를 터뜨리는 예, 바람에 예. 이렇게 된 거면 이게 아주 나쁜 결과인 그렇죠. 거라서 예.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봐야 인과관계가 돼? 뭘까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양날의 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모든 문제가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해외 자원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FDI. 생산 시설의 직접 투자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았으면 나라는 발전시키고 잘 됐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물꼬를 논 쪽으로만 잘 틀어놨으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자유롭게 놓으니까 일부 생산 쪽으로 가고 그래. 일부는 나쁜 그러네. 쪽으로 오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아. 뭐 생산 쪽으로도 가고 뭐 부동산 쪽으로도 가고 그럼 언젠간 균형이 맞지 않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예.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이 제한된 시장의 실패의 재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반도체의 반도체 생산이 2배 늘어나면 예. 삼성 반도체 직원의 임금이 2배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직원들이 밥 사 먹는 식당의 음식값도 2배 늘어나고 예. 옷 사 입는 옷가게의 옷도 2배 늘어나고 모든 게 2배씩 늘어나면 균형이 맞는데 예. 왜 아파트 가격만 10배 올라갔냐? 그 다른 거는 새로운 공급이 계속돼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2배 이렇게 가는데 예. 토지는 공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격이 급상승해서 10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 10배 되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효과는 여러 군데 줬지만은 예.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에 부정적인 효과가 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극적으로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동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 전세제도. 예, 전세제도 예.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야 어차피 집은 못 사. 그러니까 뭐 한때 뭐 지금 통계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고 가격도 움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1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예. 월급을 다 모아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 뭐 16년, 1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세계 여행이나 하고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왜 파이어족이냐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재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옛날 지금 기성세대들은 옛날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고 예.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급 모아서 전세값이라도 대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 하면 전세값을 대출해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랬었죠. 전세값을 대출해 주면 빚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을 뒤로 연장시키는 거나 그러네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기금의 문제예요. 예.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이 들면 연금 받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연금을 또박또박 모아 저축해두면 네. 이 연금이 나이 들어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려 그러면 연금이 자꾸 투자를 잘해서 불어나야지 예. 노후가 보장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불어나지 않고 뭐 안 불어나면 그러면 불입한 거를 나중에 타가지고는 노후가 절대로 보장이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이 대책 보면 우리나라 연기금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통계는 이제 자본주의 3.0 신자유 시대의 통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4.0 시대에는 또 다른 팩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은 지난 데이터지만은 결과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선진국은 오랫동안 연기금을 누적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규모가 크죠. 우리는 연기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규모도 작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느냐? 한국은 이걸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운영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사람도 육성이 안 돼 있고 예. 이 연기금 펀드의 전체적인 국가적인 수익률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이 개도국,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에 비해서는 높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규모도 많이 작아요. 작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는 누적된 지가 오래됐고 국가 규모도 크고 전체 규모가 아니라 에버리지로 봐도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 제조업은 잘하지만 금융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 건데 저도 못했을까? 그래 캘리포니아 무슨 연금하는 거 똑같이 해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똑같이 못 따라하죠. 그 사람들이 정보를 똑같이 안 주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뒤따라가면 그 차이가 안 엄청나게 되는 거고. 나는 겁니다. 예. 코스피 지수에 자꾸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발국에서는 이제 일찍부터 연기금을 모았어요. 연기금이 국가에서 제일 큰 펀드 아닙니까? 예. 엄청난 액수를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크니까 자본이 이게 이 자본의 일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3%밖에 이익을 못 내네. 근데 저기 가면 10%, 15%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자유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선발국이 투자 다변화를 하는 방법으로 예. 이자율이 높은 후발국으로 침투하는 거죠. 예. 이게 후발국 이자율이 높은 후발국이 들어오면 후발국의 연기금은 경쟁에서 실력도 떨어지는데 예. 그다음에 후발국에서 이자율이 높아야지 후발국의 연기금이 빨리빨리 불어날 텐데 이자율이 떨어져 버리면 불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선진국은 자본 축적을 많이 해서 덩치가 큰 자본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율이 높은 후발국으로 와서 여기서 자본 축적을 더한다. 예. 이 전체적인 자본 축적보다 조금 작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펀드의 규모로는 이 연기금 펀드가 큰데 선진국의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기금 펀드가 자기 나라에서 그 최대한으로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펀드를 키우다가 자기 나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 후발국의 이자율 높은 데로 와서 등치를 키우면 예. 후발국의 연기금은 이자율을 높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선진국의 연기금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발국의 거대 자본 유입으로 후발국의 연기금 수익이 악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진국 국민들의 이 연기금 이야. 노후 대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연기금이 우리 노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자본 축적이 안 됐으니까 이자율이 10%여야 되는데 예. 선진국의 연기금과 자본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5% 3%로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불어나질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럼 우리 연기금도 우리보다 더 후진국으로 가서 금리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실제로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선진국한테는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빨리 우리가 후발국으로 가서 이제 이자율 높은 데서 이 연기금 규모를 키워야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국제적으로 다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가 일방적인 후발국으로 피해자였지만은 지금은 일방적인 피해자라기보다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 이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우리는 연기금을 키우지도 못하고 불리지도 못하면 우리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연기금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도 샀기 때문에 주식 산 거로는 주가가 올랐으니 우리나라 연기금도 같이 그렇죠. 수익률이 같이 떡됐으나 채권을 많이 사니까 채권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어요. 이제 주식 경우에서도 어쨌든 경쟁이 더 그 치열한데 우리가 경쟁력이 약하니까 선진국의 연기금을 프로게이머라고 비유해서 본다면 후발국은 어떠냐? 동네 아이들 같이 저런 사진 어디서 구했어요? 와 정말 진짜 소금프다. 둘이 공정한 게임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냐?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선진 금융 기법을 가진 24시간 글로벌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고팔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보도 없이 왜소한 자본하고 후진 금융 기법하고 묻지마 투자 가지고 이걸 견디겠는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진국의 큰 펀드와 우리나라의 작은 펀드를 비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래가지고 저 거친 바다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 거친 바다에. 그러니까 홍수 났을 때 개미 떠내려가듯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의 세상에 저런 엄청난 그 24시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추적하면서 최선의 금융 기법으로 그것도 나사 같은데 우주공학을 하던 사람의 그 고등 수학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슈퍼컴퓨터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카더라 얘기 듣고 너 뭐 무슨 종목 사서 돈 벌어서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그게 소 뒷걸음질을 하다 쥐 잡듯이 잡히는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이게 뭐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막 영끌족 이래가지고 빚내서 아니면 뭐 CR 같은 좀 푼돈 모은 거 이거 투자했다가 지금 다 날리고 있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소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었냐? 그걸 제가 아까 주거 문제에서 전세 제도로 내 집 마련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에 한강의 기적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근로자 재형 저축이라는 게 있었죠. 있었어.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거 부었어. 저도 그거 마지막 세대로 들었었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로자 재형 저축에 들어놓으면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이자율이 연 반올림에서 20%까지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는 어땠냐면 우체국 예금이 세후 12%를 줬어요. 제일 싼 예금 우체국 예금이. 그러니까 은행에는 20%짜리 뭐 여기저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무주택 저소득층으로부터 내 집 가진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징검다리, 사다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게 국가의 할 일인데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국가가 거꾸로 해왔다는 거예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자유무역이 좋다는 얘기를 해놓고 자유무역과 자유금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지난 시간 처음에 자유무역으로 했을 때 이 시장의 균형이 맞는데 이게 자유금융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왜곡시켜서 선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금융의 문제죠. 그래서 선진국에 축적된 자본이 후발국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들을 제가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후발국 내부에서 생산 쪽으로 갔을 때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값싸게. 근데 소비 쪽으로 가면 심각한다는 거죠. 근데 생산 쪽에서도 항상 좋은 효과만 있은 게 아니라 싼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니까 외국에서부터 값싼 그 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받고 싶던 받기 싫던 너도 나도 외국 투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값싼 자금을 쫙 받았다가 국제적인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엔 IMF 외환위기 때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왔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전주들이 대출을 리뉴를 안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쇄부도가 나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 외국의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예. 경쟁하는 회사에서 자금 받으면 내가 그 자금 안 받으면 경쟁에서 지니까 예.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쪽에도 좋은 효과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란 게 그렇구나. IMF의 외환위기 같은 걸 만들어낸 거죠. 예. 근데 이게 소비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이 국가 지도자가 시장의 실패를 모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게 되고, 예. 부동산 투기가 실제로 뭐냐 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한테 야, 너 사촌이 땅 산다고 배 아파해? 배 아프냐? 왜 아.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못 봐? 이거는 정말로 무식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느낀 거예요.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예. 몸으로 느낀 게 내 재산이 없어지는구나, 줄어드는구나, 소리 소문도 없이 날아가는구나. 이걸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데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얘기가 시장의 실패를 모른다는 얘기고, 자유시장의 효과를 아는 사람만 있고 예. 자유시장의 부작용, 시장의 실패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초래되고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매 대통령 임기마다 1%씩 평균 하락을 지속해 왔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된 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잖아. 근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작년에 내 봉급이 30만 원 올랐는데 예. 올해는 20만 원 오르고 내년엔 10만 원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사람들이 월급은 올라도 불행하잖아요. 30만 원 올랐으면 그 다음에 40만 원이 오르고 그 다음에 50만 원이 올라야 되는데 예. 이게 거꾸로 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데 일본하고 독일은 5년씩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2년이나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이미 병이 깊었다. 예. 그래서 선발국의 투자 다변화, 이건 뭐 증거로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제가 브라질의 사례, 한국의 사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예.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제무역과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은 축적된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흘러 들어갈 때 그 나라에 어떤 폐해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선진국의 자본이 흘러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는 건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저건 브라질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다 개발도상국은 함께 당 그렇게. 외국의 자본이 한꺼번에 많이 그렇죠. 들어왔을 때 예. 진짜 생각도 못했네. 자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크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자본이 들어오고 이자율이 낮아지는 게 예. 나쁜 건 아닌데 부작용이 심하다. 예. 그게 저쪽으로 갔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전 세계에 외국 자본이 모든 나라로 골고루 다 가는 건 아니고 예. 신흥국 중에서도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마음에 드는 나라들이 달콤한 있어요. 곳으로 갈 텐데 그렇죠.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자금이 부작용을 일으킨 게 맞다면 자금이 들어간 나라일수록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게 뭐든 뭐 성장률이 떨어지든 수출이 줄어들든 소득이 떨어지든 혹은 뭐 근로 의욕이 떨어지든 다양한 지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금이 안 들어간 곳은 상대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전 세계 나라들을 쭉 나래비 세워보면 그래도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이 더 발전도 하고 좋고 예. 안 들어간 곳은 엉망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외국 자본이 안 들어갔으면 말하는 대로 투기도 없고 그러면 나름 그쪽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몸이 아픈데 어. 병원이나 의사를 아예 안 만난 사람은 몸이 제일 나쁘겠죠. 근데 이 약을 썼는데 예. 부작용을 모르고 약을 쓰면 조금 좋아지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근데 부작용을 알고 약을 쓰면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하나 나타나지 않아서 잘 되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없죠. 지금 부작용 없이 외국 자본은 받았는데 잘된 케이스. 잘된 케이스는 현재는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나라처럼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할 예. 만한 나라는 없죠. 정도의 국가 경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한 나라가 요거를 다 잘한 나라는 없는데 예. 뭐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으면 잘못한 점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외국 자본을 엄청 적극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엄청 받지. 그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라고. 예, 예. 물론 싱가포르도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집 싸네 이러고 막 샀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집값도 같이 올랐을 그렇죠. 텐데. 예. 근데 싱가포르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더 성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모델이죠.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공주택 이렇게 공급 계획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진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못할 나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패가 심각하고 예. 돈이 들어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용해서 쓰고 그런 나라에는 선진국 자금이 들어가지도 않죠. 예.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나라엔 선진국 자금이 자본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부작용이 요거를 있다. 잘 관리하는 나라는 발전 쪽으로 많이 쓰고 잘못 관리하는 나라는 부작용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약을 안 쓰면 빨리 죽고 약을 쓰면 조금 오래 살긴 하는데 부작용 때문에 또 굉장히 시달리는데 부작용 없이 약을 쓰면 선진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경은 인류 역사상 200여 개 세상의 국가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뭐냐면 또 한 번 한강의 기적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계적인 사례로 이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아주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면 학계에도 없어요. 선발국의 발전 원리를 연구한 사람은 많은데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잘 연구해서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조화를 맞추면 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전례 없는 한강의 기적 같은 기적을 또 한 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 예. 전례가 없는 성공, 그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이상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세계 예. 평균이 뭐냐? 세계 200개국 중에서 100위 정도 되는 게 성공인데 그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정말 세계 1위 최고의 그 성과를 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욕망 아닙니까?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 중국한테도 지지 않겠어. 그럼 남는 건 미국하고 뭐 대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세 번째 위기가 금융자본의 차입 소비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금융자본의 폭력성은 이윤 확대를 위해서 소비의 원천을 소득이 아닌 부채로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빚내서 가방 사라, 예. 빚내서 차 사라, 빚내서 예. 집 사라.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빚을 내 가지고 쓰도록 만드는 거다. 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후발국의 국민들, 후발국의 그 경제가 지금 괴멸되는 게 예. 남미 같은 나라 뭐 아주 전형적인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부도가 나고 사회가 부도가 나고 국가가 부도가 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과잉 금융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껏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예.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나라인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나쁜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갉아먹나, 예. 그것을 이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또 한 번 강조해서 예, 예.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좋은 것이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기 자유금융이 스며 들어오면서 외국 자본이 너무 빨리 흘러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게 과잉금융이 돼가지고 이 소비 쪽으로 넘어감으로써 예. 이게 그 시장의 실패, 제한된 공급인 토지와 주거 문제하고 부딪히면서 이런 아주 재앙이 초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미국에서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끔찍한 결과가 돼 있고, 사실 그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지금 대도시의 그 홈리스들이 길가에 텐트 치고 쫙 있는 거 뉴스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이런 문제를 잘못 해결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미국은 뭐 이 생산 쪽에서는 지금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이 그 근대적인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떠가지고 예.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미국의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 없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 잘 하려면 어. 1940년경에 그 피셔, 클라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분류했어요. 예. 그래서 1차 산업이 뭐냐면 자연에서부터 채취하는 산업이에요. 농업. 광업, 예. 수산업, 예. 임업 뭐 이런 게죠. 1차 산업,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것. 예. 그럼 2차 산업은 뭐냐? 그거를 가공하는 걸 2차 산업이라고 예. 불렀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산업이 별로 없어. 음. 그냥 유통만 조금 있어.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서비스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불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근대적인 분류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가치를 이전하는 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죠. 예. 그럼 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하고 가치를 이전하는 산업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이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건 가치 창출자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거든요. 농업도 가치가 그렇죠. 창출되는 거고. 그렇죠. 농업도 제조업도 가치가 창출되는 제조업도 거죠. 창출되는 예. 거고. 근데 농업으로 가치를 창출하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주의 도움이 필요하죠. 땅을 예. 누가 줘야 되니까. 예. 이 사람이 가치 창출자가 아니라 가치 이전자죠. 가치 창출을 도와주고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10가마 생산해가지고 지주한테 2가마 갖다 주고 4가마는 내가 먹고 2가마는 당신 준다. 네. 그러면 지주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죠? 근데 1가마만 받는 지주는 1가마만 받으면 농문이 내가 돈을 많이 버내서 농사 열심히 뼈 빠지게 짓겠죠. 예. 근데 지주가 아니야 5가마 내놔. 우리 반씩 공평하게 갈라 먹어. 그러면 뼈 빠지게 농사 지어서 반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을 그 의욕이 안 생기겠죠. 예. 그럼 농사를 열심히 안 짓는 거죠. 예. 그 5가마 이상 내놔라. 그러면 이제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화적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농민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혼자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법률 서비스도 필요해요. 예. 금융 서비스도 필요해. 부동산 서비스도 필요해. 이런 서비스한 사람들이 땅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100대 만들었다. 예. 그러면 한 대씩 나눠주는 거죠. 수고했어. 그러면 너 나눠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걸 요구하면 자동차 회사가 뼈 빠지게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사라지죠. 가치 창출자의 몫을 크게 해주고 가치 이전 받는 몫이 작아지면 경제가 발전하고 번창합니다. 발전하고. 근데 가치 이전 받는 사람들의 몫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가치 창출을 안 하는 거죠. 저렇게 분류하는 건 가치 창출 산업을 자꾸 우대해주자는 분류법이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 창출하는 사람한테는 세금도 적게 받고 가치 이전 받는 사람한테는 세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가치 이전자가 독점적인 그 횡포를 하면 그걸 국가가 규제해줘가지고 임대료 못 올리게 몇 %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규제를 해주는 방법을 다 만들어야 돼요. 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 보멀이라는 아주 대경제학자가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분류를 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산업 중에는 스태그넌트 섹터, 정체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섹터,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발전되는 부분을 살리고 정체된 부분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가치 이전 산업과 가치 창출 산업이라고 조금 다른 분류를 했는데 한 80% 이상 비슷한 분류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제조업을 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요. 예.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하면 여기 근로자가 월급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생기죠. 이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뭐 이러면 서비스업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세금도 걷고 예. 그럼 요게 요 산업의 규모입니다. 근데 제조업이 2배로 딱 늘어나면 고용이 2배 늘어나죠. 그럼 소비자 수입도 2배로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2배 성장하고 그다음에 정부 수입도 2배 성장하고 그러니까 가치 창출이 2배 되면 전 국가가 동반해서 2배 성장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제조업이 줄어들었어요. 예. 제조업이 줄어들면 서비스업도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소비자 왜 이렇게 쪽도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소비자하고 서비스업의 동반
해서 또 축소가 되겠죠. 아. 그러면 정부에 내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경제가 전부 다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서비스가 줄어도 똑같이 적게 되죠. 서비스가 줄면 지금 제조업보다 줄이셔서 저런 거 적게 보이지만 예. 서비스업을 줄여도 서비스업이 안 되면 제조업도 안 되고 어. 그럼 제조업도 줄고 그럼 소비자도 줄고 정부도 줄고 근데 마찬가지죠. 이제 서비스업의 기반이 제조업이죠. 물건을 창출을 처음에 가치를 시작하니까 창출해야 이게 늘어나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본은 서비스업이 근본은 그렇지. 예. 줄어들면 가치 창출은 그대로 있어 제조업은. 그러니까 저 말은 그럼 잘못- 서비스업이 다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저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빠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회사 못 가시지. 그럼 월급이 안 들어오지. 그럼 엄마도 돈을 못 쓰고 우리 가족이 다 망하지 않냐. 예. 그 말을 그럼 선생님 엄마가 아프시면 그건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그래도 엄마는 아빠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지. 이제 그런 말씀은 꽤 얼핏 맞기도 맞고 예. 또 얼핏 이상하기도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반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있어야 이게 전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비자가 돈을 별로 안 써.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건 있는데 이 시작은 가치 창출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가치를 꼭 창출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제조업이 수출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수출을 안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내수로만 그렇습니다. 돌더라도 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출하니까 거니까. 창출 말 예. 그대로. 창출하는 거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건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예. 살 물건이 있어야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적인 가치가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기반 가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가치를 확장해서 쓰는 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확장 가치라고 부르는데 저기서 말하는 제조업은 그 유튜브 내지는 음반, 맞습니다. 공연 이것도 다 포함이네요. 유형의 썸띵을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네요. 그 일종의 제조업인데 공연 쪽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그래서 방금 이 프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이 제조업이 이제 부문별 중간 수요율이 높죠. 제조업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다른 산업의 원료로 다 들어가고 다른 산업을 살리니까 파급 효과가 크죠. 예, 공연을 하려 그러면 제조업에서 뭐 카메라도 조명기기도 이런 게 다 들어와야지 이제 예. 공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업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중간 수요율이 높고 그다음에 생산 유발 개수가 높다. 그러면 높지, 제조업이. 생산 유발 개수는 제조업이 높죠. 생산이 늘어나면 다른 예. 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그 이 프로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이 올라가도 제조업 올리잖아. 예. 그런 효과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업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지만은 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도 그것도 제조업이다. 제조업이거든요. 예. 그럼 무형의 제조업이거든요. 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 GPT,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에는 네이버, 예. 이것도 다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카카오 이것도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분류로는 제조업인데 지금은 가치 창출 산업이라 그래야지 제조업하고 그렇지.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하고 형태가 있는 제조업하고 형태가 없는 제조업. 그러네요. 형태는 없지만은 강력한 제조업이죠. 예. 이게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표에서 실제 경제를 성장하는 것은 가치 창출 산업이고 가치 창출 산업은 형체가 있는 제조업하고 형체가 없는 가치 창출 서비스업, 예.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쓴 사람이 보몰의 코스트 디지즈, 비용 질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던지는 게 야 컴퓨터 값은 점점 싸지는데 병원비는 왜 자꾸 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대량 생산을 하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료는 생산성 향상 속도가 낮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의료 이건 생산성 속도가 많아서 옛날에 100명이 하던 거 지금도 100명이 해야죠. 예. 물론 뭐 100명이 50명이 할 수도 있고 줄지만은 컴퓨터나 이런 쪽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죠. 교양학단은 100년 전의 교양학단이나 지금 교양학단이나 사람 수 똑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이 높아지는 가치 이전 서비스업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예.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하는 BTS. BTS가 있잖아요. 예. 그럼 BTS 대한민국의 얼굴이죠. 요즘 예. 뭐 외국 가면 외국 사람하고 BTS 얘기 한 번씩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 먼저 해주면 더 기분이 좋고. Do you know BTS입니다. 그렇죠.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Do you know BTS?
이 음반 산업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아주 K-팝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예.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데 지금 이 과거에 보면 지금도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만 음반 산업의 수출에 비해서 이 게임 산업이 10배가 넘거든요. 야. 왜 그러냐 하면 음반은 BTS가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노래를 또 자꾸 열심히 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복제가 게임 잘안 산업은 되지. 무한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게임 한번 성공하면 그렇죠. 스위치 한 번만 딱 누르면 게임이 100개, 1000개, 10,000개 막 계속 복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음반이라든가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문화보다 사실 가치 창출, 디지털 제조업 같은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문화 산업이 궁극의 산업이다. 문화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4차 산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들 되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의도에는 동의하지만은 과정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려 그러면 디지털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문화 산업이 더 발전하는 거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BTS 잘 된다 그래서 BTS2, BTS3 뭐 그래가지고 BTS를 많이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과대평가받는 K-팝 디지털에 비해서 과소평가받는 디지털 제조업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왜 이렇게 감히 얘기하냐? 그게 이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비틀즈라는 신화. 이건 뭐 인류 역사상 비틀즈 같은 성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저것도 모음 빼면 BTS네. 빌보드 차트를 이거 그러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그때 롤링스톤스도 나왔고 막 예. 영국의 락 그룹이 진짜 대단했죠. 네. 거기다가 007 시리즈는 70년째 히트작을 내지 않습니까? 예. 반지의 제왕, 셜록 홈즈 그래가지고 다 남자들만 나오는구만.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이 세계를 장악했다. 예. 뭐 컨텐츠 그러면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아닙니까? 이게 100년 전에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네. 대영 제국 시기가 아니라 예. 100년 후에 1960년대에 영국이 세계를 문화적으로 완전히 장악했죠. 그러니까 뭐 문화뿐만 아니라 뭐 의회제도 우리가 자랑하는 이 민주의회제도 이거 다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산업으로 영국이 세계를 점령했으면 영국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세계 최강국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 60년대를 지나면서 예. 일본이 약진하고 영국이 점점 일본 떨어져가지고 이야. 1970년이 딱 되니까 영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2차 대전의 승전국이고 산업혁명의 원조국이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제조업이 쇠퇴하고 콘텐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일본한테 뒤떨어진 거예요. 그럼 비틀즈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롤링스톤스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비틀즈의 노래가 전부 뭘 통해서 나오냐면 소니 워크맨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나소닉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카세트 테이프가 어디 장착되어 있냐면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에 다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길을 그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비틀즈 노래를 듣는데 누가 돈을 버냐? 일본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틀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무한히 새로 나오지 않는데 이 그 워크맨하고 이 그 자동차 이런 거는 막 무한 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K 드라마, K-팝 막 나오는데 실제로 돈은 누가 버냐? 넷플릭스가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 K-팝도 잘해야 돼요. 예. 그걸 제가 비하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예.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거지만은 더 큰 거, 더 큰 거는 이 디지털 제조업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1차 산업으로부터 국가가 발전하는 2차 산업을 하다가 2차 산업을 하다가 3차 산업으로 가서 유럽에서 의사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보급률도 제일 높은 나라가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가 선진국이냐? 그렇잖아요. 완전히 유럽의 병자예요. 예. 아주 지금 뭐 나라 재정이 무너졌다가 지금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업에 의존한 나라는 언제 다시 위기를 겪을지 아무도 몰라요. 예.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가치 이전 산업, 서비스 산업에 과도한 비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유럽에서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아주 그 좀 사람들한테 비하되는 나라. 그래서 이제 픽스, 돼지들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 나라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어떤 때는 아일랜드도 여기 아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일랜드 지금 경제 엄청나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업 쪽에 이렇게 외부 의존 경제는 경기가 좋을 때는 확 살아나갔다가 경기가 나쁠 때는 또 굉장히 무너지죠. 근데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돼요. 뭐 5, 600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5천만씩 되는 뭐 줄어도 4천만은 넘을 테니까 이런 내셔널 이코노미 국가 경제, 국민 경제 국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는 지금까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공식 1차 산업으로부터 2차 산업이 되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2차 산업으로부터 3차 산업으로 가면 선진국으로 발전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치 창출 산업을 하는 나라로 가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 이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면 가치 창출자의 몫이 크고 가치 이전자의 몫이 작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나라가 퇴보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거꾸로 되고 있다. 가치 이전자 몫이 너무 크다. 예. 가치 창출자 몫이 너무 작다. 그래서 가로수길도 망했고 이태원도 지금 망해가고 예. 있고 경리단길도 망했고 다 망해가고 이게 점점 확대돼서 크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값만 계속 오르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국민 소득이 8만 2천 불, 8만 3천 불 되는데도 국민의 자산이 70%가 기업 쪽으로 가서 가치 창출로 가고 부동산 쪽에는 30%가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민 자산의 60, 70% 이상이 지금 전부 부동산으로 가고 그나마 부동산 가격이 더 뛰기 시작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더 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국제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공멸하기 직전 상태로 갔다. 교수님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돈이 가치 이전 산업 쪽으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 경향을 뭐가 만들어내냐 하면 예. 이 토지라고 하는 시장의 실패, 공급이 제한된 재화가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가려는 가려는 경향이 성향이 있어요.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처음 했던 얘기가 삼성전자의 판매가 2배 늘어나면 예. 월급도 2배, 그다음에 그 앞에 식당의 음식도 2배, 옷값도 2배, 다 2배씩 오르는 건 새로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렇거든요. 예. 값이 오르면 공급이 또 생기니까 그걸 제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딱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토지 아파트는 공급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 집 더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0배 오르는 거죠.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옷가게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에 투자한다. 왜 10배 되니까? 2배보다 10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만 내버려 두면 자꾸 이게 가려, 자꾸 시장의 그거는. 실패 쪽으로 몰려가려는 아주 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중요한 문제지. 국가가 이걸 규제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국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쌍용자동차나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고 하려면 국제 변호사가 예를 들면 필요한데 예. 국제 변호사가 이게 훌륭한 변호사가 흔치 않잖아요. 흔치 한 명밖에 없네. 예. 다음 달까지 관세를 해야 되는데 일당으로 100억씩 내.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하나밖에 예, 없으니까. 예, 예.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변호사를 불러다가 야, 너 일당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금지 이 새끼야. 본다. 혼낸다. 일부 혼낸다. 본다. 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은 어디랑 하고 할 때 저 우리 와이프가 저기서 피부 미용실 하는데 저기 가서 직원들한테 한 달에 뭐 5천만 원짜리 티켓을 어떻게 끊어 주실 거야 안 끊어 주실 거야 뭐 싫으면 관두시고 어떻게든지 하게 가게 되죠. 왜냐면 이건 필요하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필요하니까. 예, 앤드 아니면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냐라고 해서 변호사를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 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사를 그럼 빨리 속성 과정을 시키든 뭘 하든 아유 우리가 늦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다음번에라도 또 이런 일 안 벌어지도록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늘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을 텐데 예. 보통은 야 죽인다로 하죠.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도 속 시원해 예. 빠르게 효과도 나타나는 것 같아. 예. 그러나
공부 좀 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쟤 돈 좀 번다 싶으니까 나라에서 저 일당 저거 제가 이제 하는 거 봐라. 역시 의사 해야지 변호사는 안 돼. 하니까 변호사 공급은 계속 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악순환이죠. 예, 예. 야. 그래서 부동산은 변호사로 바꿨네. 그래 부동산도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솔루션을 야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아무리 해도 찾을 것 같으니 그런 걸 자꾸 만들어주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토지라고 하는 게 어디에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만드니? 라고 말씀 주시지만 서울이 강북에만 있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만 하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지금은 강남이 서울 됐잖아요. 강남으로만 사람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분당 만들고 일산 만들고 판교 만들어서 90년대는 10년 동안 집값이 안정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꾸 몰려들면 또 만들고 그린벨트도 헐고 고층으로도 짓고 그런 노력을 해야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야 집을 사? 죽어? 가 하면 변호사 윽박 지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부동산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그 해법이? 솔루션이 규제와 억제냐 공급을 늘리는 것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공급이 안 되는 제한이니까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어 라고 가정하기에는 우리의 그동안 우리가 주택을 공급해온 역사를 볼 때 4대문 안에서 어떻게 집을 더 지어? 4대문 밖으로 가도 사람들이 집을 살잖아요. 해보니까. 강남으로 가면 어떻게 강남 그 허허벌판을 어떻게 해? 또 짓지 않습니까? 서울이 꽉 찼어? 외곽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개발을 하기 쉽지는 않고 그 안에서 당연히 서열도 있겠으나 공급을 늘려서 해결을 해야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닫으면 그럼 그거 없이 어떻게 하냐. 너도 나도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편안한 집에 살고 싶고 하는 건 본능일 텐데 나는 걱정이 저는 안 되는데 안 대표가 자꾸 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나중에 저 교수님 오면 얘기해달라. 비겁해 진짜. 본인 좀 얘기해라 좀.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가치를 전달하기만 했고요. 창출은 안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이 부족하니까 주변에 베드타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는 고속 전철을 놓고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인구, 일자리 이런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50%인데 일본이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 외에 제일 높은 나라가 30%고 뭐 다른 나라는 20%, 15% 뭐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도가 점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집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공급이라는 게 강남에 아니면 서울 시내에는 도 공급이 안 되니까 시외로 나가서 점점 멀리 가서 공급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권이 서울로 딱 집중돼 가지고 서울 부근에 있는 대형 병원은 싹 다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병원으로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몰려서 수도권 집중도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수도권의 경쟁력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구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작은 나라 홍콩 이런 나라를 우리하고 대비하면 좀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프랑스가 인구 밀도가 우리가 프랑스의 4배, 수도권 집중도가 2배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그 젊은이들의 그 체감하는 경쟁이 8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2배 높다 그래도 뭐 굉장히 힘든 건데 10배 가까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애를 안 낳고 이제 그 3포 세대, 뭐 5포 세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 공급이 불가능한 아까 처음에 예를 드신 로이어, 국제 변호사 이런 거는 우리가 양성하면 되거든요. 또 언젠간 양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울 도심의 집은 새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집을 하늘에다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땅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만든다는 게 멀리 나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는 작은 문제는 해결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불균형 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커질수록 자꾸 서울로 더 몰린다. 그렇죠.
서울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울에는 땅값이 비싸고 예. 땅값이 비싸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활동, 반도체 만든다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주거비가 예, 비싸니까. 예. 아이폰의 원가보다 우리나라의 갤럭시 폰의 원가가 훨씬 높아지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져버리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공장하고 본사하고는 또 뭐 다르지만 어쨌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오른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일하는 생산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국제 경쟁력은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수도권 문제를 순간적으로는 해결하고 신도시를 막 만들고 그래서 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그런 수도권 집중도의 작은 문제를 아주 순리로 정당한 방법으로 풀지 않고 요 수시로 필요한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요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엄청 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대세 하락을 하게 된 게 지난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잘해왔으면 예. 이대로 가면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잘못해와가지고 수도권 집중도를 지금 50%까지 올리고 그 바람에 이제 출산율이 선진국의 반, 그러니까 선진국 2.0의 반이 아니라 초저출산 1.3의 반으로 떨어져가지고 국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나도 변호사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근데 변호사만 해도 공급이 어느 정도 돼요. 예. 근데 문제는 토지나 아파트는 새 공급이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서초 3구 요 아파트가 더 짓겠습니까? 못 짓죠. 그래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건 공급이 없다. 어차피 이거야.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왜곡으로 간다. 공급이 있어도 공급을 하더라도 규제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규제 집값이 없으면 안 되죠. 올랐을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신도시를 안 짓고 집값을 누르는 그냥 예를 들면 양도세율 100%라든가 뭐 보유세율 뭐 5% 해서 집값을 누를 수도 있었을 것도 같아요. 저는 뭐 그러면 일산도 없고 분당도 없고 판교도 없고 좀 서울시에는 집이 이제 지금의 인구의 반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가 되었을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대전에도 사람들 꽤 살고 광주에도 살고 지금과 비교하면 조금 지방이 흩어져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좀 나았을 것이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죠. 유럽에 독일 같은 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오히려. 균형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슨 그걸 말씀인가요? 단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국가 발전 원리에 대한 기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결됐다. 근데 현대 4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예, 소프트웨어와 인재가 중요하고 예.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는 집적된 네트워크 효과에서 온다. 예, 그래서 도시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몰려서 많은 인구가 있는 곳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만 전 세계의 혁신을 선도하는 이유가 그들끼리 뭉쳐 있어서 그렇지 실리콘밸리를 요만큼만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그거 아닌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이상한 옳은 얘기가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집중의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 실리콘밸리가 지금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예. 실리콘밸리가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큰 도시가 처음에는 집중의 효율이 있다가 예. 그 집중의 효율이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게 완전한 비효율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그 미국도 이제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실리콘밸리도 있고 지금 텍사스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위에 시애틀도 있고 여러 가지 거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는 이제 수도권 한 군데로 집중된 것을 이제 과거에 우리 그 수도 이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수도 이전을 했으면 수도권 집중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종시로 예. 아예. 그때 이전을 했어야 됐다. 근데 이제 그때 박 대통령 서거하시고 이제 이전을 그 못했죠. 이전, 그 예. 이전. 못했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전부 이제 그 시장의 왜곡에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화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책이. 그래가지고 수도권 집중을 점점 조장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표를 얻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30년 동안 대세 하락을 오히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있느냐? 얼마 전까지는 없었죠. 근데 지금 찾아오는 기회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지방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광주를 발전시키자. 저 강릉을 발전시키자. 그러면
효과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발전시킬 예,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되면 그 지역에 하는 투자보다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때가 오겠죠. 우리가 지방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불로소득을 잘 잡으면서 지방 이전을 하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를 말씀드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나서 정말로 국가적으로는 좋았지만은 예. 부작용이 경부고속도로의 선상에 있는 서울 지역과 영남 남해안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뭐 호남 또 영동 충청 이 지역은 쇠퇴했거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없앨라 그러면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없애고 국가가 엄청난 투자를 부울경 거점 항구 쪽에 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도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다. 그리고 이걸 예. 대한민국을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수도권 집중이라는 엄청난 왜곡. 처음에는 2%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었습니다. 예. 집중이 안 되면 효율이 없어요. 예. 도시가 없는 나라는 발전을 못해요. 농촌만 있어가지고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유통이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막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적이 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엄청난 비효율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엄청난 비효율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이런 게 가치 창출 구간에서 완전히 가치 파괴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정책이 순간순간은 성공적이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큰 왜곡이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로컬 옵티멈이 글로벌 옵티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의 오류지 구성의 예. 오류. 그렇게 됩니다. 구성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주거를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집중도를 더 높여서 빨리 망해가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전근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산업 분류다. 그래서 3차 산업, 서비스업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 서비스업에는 정체적인 분야와 발전적인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보모레의 얘기고 예. 이것을 가치 창출 산업과 가치 산업 이전 산업으로 근본적으로 재분류해서 국가가 가치 창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이 가치 창출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가치 창출하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예. 세금 걷어봐야 한 푼돈밖에 안 되고 결국은 국민이 가치 창출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룰을 바꿔줘야 된다. 게임의 법칙을 바꿔줘야 된다. 예. 그래서 농구의 30초 공격 룰처럼 불로소득에 대한 그러네. 아주 확고한 과세 예. 그리고 이 생산 쪽에 기업의 그 법인세라든가 확고한 인센티브. 근로소득세라든가 뭐 기술 발전 그러니까 기업과 근로자와 기술자한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 부동산 이쪽에는 아주 확고하게 세금을 붙여가지고 이 국민의 자산의 70% 이상이 그 이 기업 쪽 예. 가치 창출 쪽으로 가면 미국하고 비슷하게 발전하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이상 1인당으로도 2배 이상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강력하게 그러네요. 더 잘해야 미국보다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쪽으로 국민 세금 자금의 그 자산의 70%가 가 있는 한 우리는 미국과의 격차도 점점 더 커진다. 예.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제조업, 발전적 서비스업, 디지털 서비스업 이런 건 무한복제 가능한 기반적인 가치 창출 산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치 창출 산업이 발전하면 전 산업이 발전하고 가치 창출 산업, 제조업이 위축되면 전 산업이 위축된다. 요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치 이전 산업은 발전해도 전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과잉 발전하면 전 산업을 아주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야 한다. 그래서 가치 이전 산업이 너무 발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 경제로 인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품도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투자가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주식 거품하고 투자하고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패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걸 시장 만능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부작용을 모르는 의사처럼 예. 약을 주는데 이제 약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가치 창출 산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 요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인데, 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해야 될 수 있는 그 국가적인 룰, 예. 규제가, 법제도가 잘 체계되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가 우리한테 주는 행운의 여신의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켜가지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4차 산업혁명인데, 이건 아직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미답의 경지다. 예.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치고 앞서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뒤로 축축축축 처지고 있죠. 일본도 처지고 EU도 예. 처지고 한국도 처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 작은 나라가 따라 붙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한강의 기적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 숨겨진 3가지 비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한 비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만 이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뒤처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 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과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예.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 또 한 번 우뚝 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이 북극 항로와 같은 기회가 안 오면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인구 이런 걸 둘로 분산해가지고 상대적인 그 어려움을 탈피하고 예. 아주 새롭게 한번 획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얼마 안 간다는 거죠. 얼마 안 간다. 오래 가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북극 항로에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거점 항구도 맹들고 그러려면 석유 가스 같은 게 공급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팔지 않고는 전후 대불황의 나라가 망하니까 빨리 팔아치려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나 일본한테 먼저 팔기 시작하면 이게 장기 계획이거든요. 예. 수십 년 가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든지 종전되든지 그 후 1년 이내에 결정이 된다. 정말 급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1년 휴전되고 나면 1년 이내에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아시아로 와가지고 지금 아시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그 도전을 완전히 뿌리쳐가지고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 일본의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로 지금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재처리 예. 기술도 주고 정보도 일찍 주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을 그렇게 목 조르고 플라자 합의로 압박을 하다가 그 반사 이익으로 우리가 이만큼 컸는데 예. 지금 일본을 더 대우하냐? 일본이 미국에게 도전하지 않는 한은 미국에 훨씬 한국보다 유리한 파트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하고. 근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미국한테 한국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이기 직전 미국의 1.3 전략과 한국의 1.35 전략이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순간이 앞으로 몇 년 계속될 거냐? 저는 짧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길어도 10년 이상 안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트럼프 중요한. 임기 끝날 때 전후해가지고 예. 결정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외적인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국가 발전으로 활용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그걸 받아들이지, 내재적인 모순이 해결 안 되면 이걸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조일 때 대만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 한국 대신 필리핀이 발전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쟁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런 기회, 그러니까 막 천년 역사, 몇천 년 한국 역사에서 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안으로의 모순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모순이 가장 큰 게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에 의한 국민의 모든 그 지적인 노력이 부동산 쪽에 집중돼 있는 이것을 4차 산업혁명과 생산적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만 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일본을 이기고 중국에게 지지 않고 미국 다음 가는 아니면 미국과 버금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정말 문제구나. 나쁜 놈이었네. 부동산이 나라를 망치고 나쁜 있었구나. 놈이었어, 와, 부동산이. 정말. 나쁜 놈이었어.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진짜. 불로소득을 빨리 회수하러 갑시다. 그래, 지금 안 돼. 야, 나 진짜 불로소득이 1도 없네 나는. 알겠습니다. 자, 김태우 교수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